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 선거구 초청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희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이 가진 생각과 또 공약들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초청 후보자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 선거구 후보자들은 누구이며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화성시 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중계합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 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제3조에 따라 초청 후보자로 선정된 3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네, 그럼 초청된 3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공영훈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한정민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 사회자의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각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한 뒤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후 사회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이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토론회는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무대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탄 주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제가 동탄에 온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동탄을 세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탄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화려한 발달의 이면에는 동탄에 대한 위기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탄은 GTX 개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프로젝트가 완공되면서 하나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과 교통의 나머지 인프라에 대한 부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저 이준석이 이렇게 동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동탄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구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의 주체는 꼭 한 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가장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당선은 바로 개혁신당, 저 이준석의 당선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유권자께서는 동탄 발전을 위해서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각 방송사에서 동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의 우리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겠다는 방송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공영훈 후보님의 불참이나 연기 또는 전화로 참여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공영훈 후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탄 가족 여러분. 동탄의 미래 엔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공영훈입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간 경제 실정을 반복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정권 심판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저 공영훈이 경제 실정을 심판하고 미래 비전을 개척하는데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탄의 미래 엔진, 저 공영훈, 저의 엔진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정권 심판의 엔진, 그리고 미래 비전을 여는 엔진, 이 두 엔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제 동탄의 미래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인 저 공영훈이 이끌어 나가게 하겠습니다.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탄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번, 우리 집도 역세권, 편한 교통 프로젝트입니다. 2번, 경기도 8학군, 명품 교육 비전입니다. 3번, 건강한 동탄 가족, 내 집 앞 대학병원입니다. 4번, 혁신성장 동탄, 반도체 미래차 융합 클러스터입니다. 5번, 프리미엄 동탄, 맞춤형 문화예술 복지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동탄 가족 여러분, 4월 10일은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날입니다. 이 토론회를 잘 봐주시고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신다면 저를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동탄에 살아온 유일한 후보입니다. 20대 후반에 삼성전자 입사해서 출퇴근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동탄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탄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랬던 제게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왔고 많은 고민 끝에 동탄의 발전을 이루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동탄의 비전은 동탄시의 독립입니다. 동탄에는 교통이나 교육 등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버스를 늘리고 택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고등학교를 지어달라 말하면 서쪽에는 학생이 부족하니 우리 동탄의 아이들을 서쪽으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탄 내부의 문제를 동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탄시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일하는 여당의 후보로서 정부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힘있고 빠르게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동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동탄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동탄에 살아갈 것이며 동탄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의힘 한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적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별로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교육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 유입 등으로 화성시 을선거구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과밀학급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의 공약은 35를 27로 낮추는 겁니다.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으로 이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우선 이 숫자를 27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화성시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 2개를 잠정 확정한 상태이고요. 이제 우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개 더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여기에서 2개를 더 해서 모두 6개 학교를 우선 응급조치로라도 빨리 확보해서 건축하는데 우선 역점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우선 부지를 제공한 LH와 국토부 그리고 학교 인허가권을 가진 교육부와 교육청 이쪽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중앙당의 힘을 다 합쳐서 3자가 열심히 뛰어서 관련 부처들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의 국회의원들의 실력 그리고 중앙당의 힘 이런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설하는 학교는 공교육 질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과학고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 등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교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동탄에 학교를 짓고자 하면 서쪽에는 학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서쪽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달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미 임태희 교육감님을 만나서 건의드렸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지원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동탄시 승격을 하게 된다면 화성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탄 내부에서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은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진학의 다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나 예중예고, 특성화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부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화성시의 학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동서 균형 발전을 근거로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동탄시는 자유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성 오산교육청으로 묶여있는 것을 동탄시에서 동탄시 교육지원청으로 분할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탄시 승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를 우리 내부에서 만들고 동탄교육지원청을 신설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다면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정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금 공영훈 후보께서 학교 6개의 신설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소 성급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초등학교를 살펴보면요.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6학년이 13개 반에 339명입니다. 그런데 1학년은 8개 반에 193명입니다. 60%가 적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탄 이신도시라 할지라도 결국 저출산의 그 파급 효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직면한 과밀학급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학교 신설을 이야기한다 해도 5,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야 학교 신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속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저출산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다시 폐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탄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통학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원거리 통학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 또 시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해서 결국 학생들이 다소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라이딩 안 해도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맞춤형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대응하겠습니다. 통계를 보지 않고 정책을 세우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성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타닉 가든 확산과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지자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타닉 가든이란 주민분들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타닉 가든은 20년 계획에 3,780억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실을 짓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환 구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주민분들께서 삶에서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천을 정비해서 산책할 수 있게 하고 기흥호수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울공원과 동탄공원에는 그늘이 없는데 나무와 녹지 등을 충분히 조경을 확보해서 여름에도 편하게 돗자리 깔고 즐기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왕배산 1공원에 휠체어 장애인께서 이용할 수 있는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곳의 경관을 좀 더 훌륭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배산 2공원에 있는 맨발 걷기 길의 경우에는 근처 하천과 연계해서 3공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청계중앙공원에는 근처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특수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탄 이신도시의 중심에는 축구장 105개 크기의 광활한 리베라 CC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어서 동탄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동탄 주민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있어서 경쟁이 없으면은 무리한 프로젝트들을 한 당이 밀어붙이는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보타닉 가든도 그것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타닉 가든 예산을 살펴보니 1,000억대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4천억, 5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조성된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과연 랜드마크를 만들고 보타닉 가든을 만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결국 호수공원이라든지 많은 휴식 공간을 가지고 있는 화성에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명근 시장이 화성시장이 된 이후로 화성의 버스,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교통권 같은 것들이 예산 부족으로 만약에 제약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의 아이들이 셔틀이 없어가지고 장시간 통학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랜드마크에 집착하고 이런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당 독재의 한 퍼즐을 또 완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아는 다른 당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영훈 후보께서도 정명근 시장의 계획에 동의하는지 한번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타닉 가든은 이거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에서 지금 유래된 이름인데요. 싱가포르 가보시면은 그 보타닉 가든 전체가 엄청 넓은 공간에 숲과 다양한 식물 이것으로 해서 싱가포르 시민들이 휴일날 가족과 함께 아주 편하게 휴식을 즐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탄도 동탄 시민들도 그럴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산천의 오른쪽에 조성되어 있는 여울공원 그리고 자람의 공원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요. 왼쪽에 그 동산이 있습니다. 반석산 그리고 그 위쪽에 큰 재봉공원 요거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숲과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만드는 것이 보타닉 공원입니다. 저는 이 보타닉 공원을 그 경부고속도로 상부 덮개 공원 그리고 이동탄에 있는 중앙공원까지 연결해서 시민들이 아주 넓고 편안한 곳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흥에 있는 기흥호수와 평택에 있는 평택호까지가 이 오산천으로 다 생태공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다 연합을 해서 이 지역 전체를 국가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공원급의 생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탄 내 소아과가 부족해서 오픈런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큽니다. 소아 전문의 등 필수 의료 영역 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단순히 소아 청소년 병원을 확충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소아과 부족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비례대표 1번 후보를 소아과 전문의인 이주영 교수로 모셨습니다. 기피과 진료에 대해 가지고 많은 해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개혁신당은 24시간 어린이병원을 경기 남부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고민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소아과 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출근해야 되는 학부모들이 결국에는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소아과에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오픈런이 생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어느 정도 활용할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지자체별로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정도의 재정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소아과 전문의를 보건소에 다수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피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똑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유료화가 되면서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의 재정을 아껴 써가지고 화성 시민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 똑딱 어플리케이션을 계약할 수 있도록 이게 월 1,000원, 연 10,000원 정도 됩니다. 화성 단체 계약을 추진하도록 해서 병원 예약에 있어가지고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개혁신당 이준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아과 병원은 필수 의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죠.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들이 이 소아과 쪽으로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제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 차원에서 전국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우선 소아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중앙당과 협력해서요. 그래서 과감한 수가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소아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 1신도시에는 그 보건소가 있는데요. 동탄 2신도시에는 제대로 된 보건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빨리 하나 세워서 여기에 그 내과 그리고 소아과 이런 진료를 보도록 해서 우선 숨통을 좀 트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2신도시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야에 애가 아플 때 달려갈 수 있는 거 부족한데요. 그거를 추가 지정을 해서 그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소아 청소년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해서 더 이렇게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수 후보도 똑타가 이걸 좀 개선을 해서 지금 똑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30%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병원 부족 문제는 아이가 많은 동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 응급 인프라 유치 및 중증 응급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 및 응급관리로 인상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달빛 어린이 병원들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운영비 지원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는 일하는 여당의 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삼성전자에는 24시간 3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 진료를 강화하고 주말에 돌봄을 강화하고 야간 돌봄을 강화하는 24시간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 우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동탄의 부모님들께서 소아과 병원에 오픈런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아픈데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탄의 기본적인 육아의 컨셉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후보자들 간의 주장, 반론, 재반론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상대 후보자들은 공약을 들은 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이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제 대표 공약은 동탄시의 독립입니다. 동탄 주민분들께서는 교통, 교육,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소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택시가 부족하지만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학교를 더 짓고 싶어도 화성시의 동서균형 발전이라는 명제하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탄시로 승격이 되면 동탄시청을 설립하고 동탄, 동구청, 서구청 설립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탄시는 버스 노선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확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택시도 택시 사업권 분리를 통해서 재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신설 또한 동탄시장의 권한으로 서울에 직접 건의할 수 있고 동탄시장이 직접 철도 교통망 확충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교통망 또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탄 IC를 동탄 JC 근처에 신설하고 중리 IC와 동탄 IC를 연결해서 용구대로와 궁담 동탄 고속화 도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탄에 피가 돌게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임태 교육감을 만나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탄 교육지청 신설과 동탄의 학교 설립을 통해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체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동탄에 도로가 파여서 화성시청이 민원을 넣으면 서쪽에는 도로도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동탄시는 도로에 난 구멍을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동탄시는 버스 노선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동탄시는 택시가 잘 잡힐 것입니다. 우리의 동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먼 곳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동탄시를 통해서 만들어 오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빛이 발한 도시에 감동하고 생활에 감탄하는 우리의 슬로건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의 공약 들으셨습니까? 관련해서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우 근시안적인 공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탄의 미래를 봤을 때 과거에 분당 신도시가 생긴 다음에 판교에 IT밸리가 생기고 그다음 판교에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각각 도약의 단계를 겪을 수 있었던 것처럼 동탄도 지금 나중에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당장 동탄시 분리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 광역화가 되지 않으면은 동탄시 자체로 동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하수 처리장 같은 것도 운영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보관 있으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제 개별 질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현재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매립지의 경우에는 매립지 위에 공원이나 물놀이장 같은 걸 조성해서 시민분들께서 아주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실제로 유니온 공원이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동탄시 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화성과 화성의 서쪽과 동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권이 겹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탄시는 동탄 시민분들께서는 사실 화성시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화성의 서쪽의 산업 구조는 바이오와 모빌리티가 중심인 것에 반해서 동탄은 반도체와 소부장 업체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탄에는 이제 7개의 철도가 들어오는 교통의 허브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반도체 중심 국가의 수도로서 키우려면 향후에는 오산이나 정남 같은 것들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산은 동탄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여론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동탄시가 동탄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 국가, 경기도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동탄시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동탄시 어디다가 앞에 친환경을 붙이겠지만은 그런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것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동탄 주민들께서 아마 그 내용을 알면은 경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동탄시만으로는 세수 부족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 법인세를 받기 어렵거든요. 지방 법인세를. 그러다 보니까 반월동까지 포함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화성시는 왜 그런 것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면은
동탄의 세수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네, 보시는지 발언 궁금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한정민 후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의 시간 있습니다. 동탄시 분시는 동탄 시민의 70%가 찬성하는 주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정책입니다. 반월의 경우에는 반월동 주민분들께서는 동탄으로 출퇴근하고 동탄 주민분들께서 반월동으로 출퇴근하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게다가 반월에 생기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는 신동탄이란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주민분들께서는 동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화성시장 또한 주민분들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참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탄의 인구는 43만이지만 반월 동탄을 합치게 되면 그 세수가 49.1%입니다. 화성시의 거의 반에 대한 세수를 동탄시에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세수에 대한 문제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동탄에 정말 필요한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를 얘기하면 사실 이준석 후보의 고향인 노원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16.5%입니다. 이렇게 낮은 재정 자립도로서는 노원은 진작에 다른 구와 합쳐져야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의 재정 자립도는 60%가 넘을 것입니다. 세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런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탄의 문제를 동탄 안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 후보님은 그동안 이제 K칩스법 확대 이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K칩스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 어떻게 확대하겠다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그동안에 주장하신 것 중에 K칩스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을 좀 이렇게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한정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K칩스법의 강화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세액 공제의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금이 들어왔을 시에 인프라 구축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K칩스법에 대해서는 사실 동탄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화성시의 세수가 3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산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50%까지 나오던 보너스가 작년에는 0%가 지급되었습니다. 동네 사장님들은 회식이 없어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PS가 들어오는 날에 우리들은 모두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빚을 갚거나 계획했던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동탄의 시민들이 소비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동탄의 경제에도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동탄에는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K칩스법의 확대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자 우리 동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둘을 떼서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K칩스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한 이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경제 전문가인 공영훈 후보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의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공영훈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시간인데 저한테 질문하시네요. 그 K칩스법은 이게 이제 2022년에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세액 공제 폭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이제 10% 이상 하자고 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8%만 하겠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안 됐던 거를 나중에 이제 결국 25%로 확대한 건데 우리 한 후보님께서 그 사실을 좀 왜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혹시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조금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반도체 시대에 문을 열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액 공제에 이제 강화를 하는 것을 민주당 분들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의 문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표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과학적인 주장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친환경 에너지에서 그런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에 대한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께서도 아리백을 말씀하시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계와 나노미터를 다루는 반도체는 아주 다릅니다.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의 크기로서 아주 조금의 전력이 흔들려도 굉장히 큰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능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이고요.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언제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호선 종점입니다. 그 4호선 종점에서 자랐던 제가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정치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통한 사다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탄의 아이들에게도 이 사다리가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동탄에서 이준석 다음에 동탄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동탄의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 지역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뭔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이신 공영훈 후보께서는 동탄의 교육 대책에 대해서 8학군을 만들겠다, 강남처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사실 이건 굉장한 경쟁이 수반되는 것이고 굉장한 사교육 비용이 수반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공영훈 후보님께서도 대치동에 거주하시고 아이를 그곳에 키우시면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셨겠지만은 이게 모두에게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현대차 사장 같은 재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 국가교육 책임제라는 것을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교원 숫자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소 여유가 생긴 교원 숫자를 수학교육과 같은 핵심 과목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은 교실에서 학생 대 교사 비율이 25대 1 정도 나오는 교실들이 많은데 수학교육 같은 핵심 과목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 상황에 맞춰서 5대 1까지 낮출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공약이고 이 외에도 결국 이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들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진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준석의 공약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학교 과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준석 후보가 그 통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교 증설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탄 7동 이쪽에 신규 아파트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9동에 지금 앞으로 5만여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과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년 정도의 구간에 있어가지고 과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학교 신설이라는 것은 절차를 다 밟게 되면은 최소 4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주거 문화단지나 아니면 동탄 7동 같은 경우에 학교 신설 부지와 계획이 있는 곳에 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영훈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특별히 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아까 35명을 27명 정도로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요. 1학년과 6학년의 학생 수 비를 보면은 실제 한 6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35명에서 27명으로 학급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영훈 후보의 대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지 특별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히려 타 지역에서 보면요.
아주 국지적으로 학교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학부모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습니다만은 모듈러 교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시적 과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대안도 저는 공용훈 후보께서 같이 검토하시면서 저와 좀 이런 정책 토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현 후보 질문하시죠. 네, 화성시요. 지금 종합 발전 계획을 보면은 우선 지금 100만 갓 돌파했는데요. 그 앞으로 수년 내에 150만 그리고 앞으로 한 10여 년 지나면 200만까지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거의 1.4%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모델 도시입니다. 여기에 교육원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젊은이들이 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정설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네. 증설이 만약에 굉장히 공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 인구가 200만까지 간다고 하면은 현재 40만 명 정도 되는 동탄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미개발지에 해당하는 화성 서부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1.4%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에 다니는 퍼센트가 돼서는 곤란하고요. 생애 주기별 출산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1.4 정도의 출산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동탄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과밀학급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초등학교 학생 수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어느 정도 최고치를 찍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정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통계에 맞춰가지고 대책을 짜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확보된 설정된 학교 부지에 대한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놀라고 있는 것이 공용훈 후보께서 경영자로서의 이력이라든지 경제 대표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모든 기업에서의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보고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 전기차가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전기차를 막 양산하는 계획 세우면은 그게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 가는 계획이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생산 계획 세운 거에 비해서 안 팔리면은 회사에 손실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는 매우 정밀하게 따져가지고 이런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시 예산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지금 유권자에게 무조건 뭐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한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질문 시간입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셔틀을 운영하고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당의 이원욱 후보께서 12년 동안 민주당에서 일하시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현재 이준석 후보께서 당선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지금 현재 신주거 문화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주택도 새로 들어오고 있고 학교도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에 대해서는 전 찬성하게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동탄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고 말씀드린 제 안에는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동탄 지역에 보면은 비평준화 고등학교 문제도 상존하고 있고요. 학교 선택권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충분히 존재하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의 부존재를 논의하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신설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지금 시점에서 통계로는 6년, 7년 정도 단기적으로 존재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것들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지 않고 유권자분들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이거야말로 저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원욱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삼선하시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원욱 의원님이 의원을 하시는 기간 동안의 인구 구조와 앞으로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겪게 될 인구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탄에 대해 가지고 되는 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정민 후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원욱 의원께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교가 부족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사실 협업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원욱 의원께서 같은 당의 화성시장, 같은 당의 경기도지사가
가졌을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협업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오신 이준석 후보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준석의 정치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파괴력을 갖는 것은 여러 지점에서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가 많은 지지를 보내던 그 대선에서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더라도 논리적으로 맞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지금 저는 광주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활동하지 않지만은 저는 광주 지역의 상황을 들여다봤더니만은 이 지역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복합 쇼핑몰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화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언론에 환기시키고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광주 지역에서는 복합 쇼핑몰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유권자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그걸 통해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해결하느냐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이원욱 의원의 어쨌든 지난 의정 활동을 보면서 저에 대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던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기도가 매우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관리나 이런 것에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한정민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주민들이 그것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결국에 이원욱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의 정치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일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로서 동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가 정치하면서 동탄에 많은 이런 내용들이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기호 1번 경제 국가대표 동탄 미래엔진 공영훈 5대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비전입니다. 저의 교통 슬로건은 우리 집도 역세권입니다. 우선 내 집에서 동탄역까지 그리고 내 집에서 광역버스 정류장까지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버스를 대폭 확대해서 5분, 10분 내에 내가 불러서 타고 바로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분당선, 인덕원선 확충을 해서 빨리 연결시키겠고요. 광역버스에 지금 아침에 1000석 가까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2층 전기버스를 20대가량 투입을 해서 이걸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비전입니다. 교육 8학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해결하겠습니다. 과학고를 신설을 하고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마이스트고를 신설해서 또 신설하고 과학 중점 학교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강한 두 산업이 같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이 두 산업을 융합을 시켜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강한 무기로 만들고 두 산업을 동시에 강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에게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입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입니다. 경부선 상부공원에 여름 야외 물놀이장, 겨울 스케이트장 만들고 호수공원에 축제 유치하겠습니다. 5대 비전, 말보다 실력으로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30초의 시간 있습니다. 똑버스를 아주 자주 말씀하셨는데 똑버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버스 노선을 늘리고 지하철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콜택시와 같은 똑버스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증차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이 더 막히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버스가 대중교통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똑버스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재직할 때 현대차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목적지를 누르면 버스에서 그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즉석에서 최적 노선을 산정을 해서 고지를 해주고 바로 이동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최초로 2020년에 은평 신도시에서 도입돼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세종시, 판교, 파주 이런 광교 이쪽으로 확대가 되었고 동탄 신도시에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대만 한정적으로 운영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한데 이제 한 대기 시간이 길게는 30분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대수를 확 늘리면은 5분 내지 10분 완전히 수요 응답형으로 내 수요에 맞춰서 바로바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대될 수 있고 지금 제일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힘든 지점이 이 역내에 3, 4km 마지막 2, 3km 요게 힘들거든요. 요거를 뚫어주는 가장 적합한 유연성을 가진 아주 유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실제로 개발해서 적용을 해봐서 반응들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확대하면은 굉장히 유연한 라스트 마일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정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똑버스를 늘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버스 노선을 증차하는 것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버스 노선이 갖춰지는 것이 동탄 주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끌어와서라도 그것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서울 전역에는 똑버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버스 노선을 신설하지 말자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버스 노선은 이제 광역버스 노선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잡으면 아침 출근 시간에 1000석 가까이 지금 부족합니다. 동탄 전체로. 그래서 그거는 전기버스 2층 버스를 20대 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역내 교통은요. 이 AI와 데이터 시스템으로 지금 신기술로 결합을 시키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노선, 시간 이렇게 딱 픽스해 놓고 사람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방식 이게 아니라요. 새로 도입되는 AI 기술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이거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람의 수요에 교통이 맞추는 방식으로 모빌리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로 테스트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통계를 보면은 기존 노선에 사람을 맞추는 것보다 이런 수요 응답형 버스를 적용해 보니까 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탑승 시간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대기 시간을 만약에 수요 응답형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면 대기 시간도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기다리고 그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리고 이게 지금 제일 힘든 포인트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기술인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 기술로 새롭게 접목을 시켜서 대중교통의 혁명을 이루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 시간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똑버스 얘기하시는데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똑버스 한 대당 지금 동탄 지역에서 하루 37만 8천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우수 사례라 얘기하시는 건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7.8만 원씩 이제 적자나고 있는데 이걸 10배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경영자 입장에서 본인이 돈 내는 사업이라면은 현대차에서 이런 사업 하시겠습니까? 세금 지원 받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은요. 지금 공영제를 하는 데도 있고 중공영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일종의 복지, 교통 복지 차원으로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뚫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대당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거는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 지역 내에 주 교통수단으로 이거를 다시 바꾸면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 요금 정도를 내도 상당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100% 자체 수익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거는 대중교통 자체가 복지거든요. 자가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똑버스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지하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철도망 추가로 연결하는 거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거요
나홀로 정치해가지고 외톨이 정치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따올 겁니까? 플랜카드 하나 거는 데는 10만 원밖에 안 들지만 그거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수천억 듭니다. 이렇게 혼자 정치해서 네. 그걸 어떻게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으시잖아요. 똑버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50분씩 기다려 타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통계를 보면 하루에 55명을 지금 수송하고 있습니다. 똑버스가. 그런데 거기서 아까 37.8만 원 손실이 난 걸 세금 메꿔주고 있다는 거는 한 사람당 7,000원씩 탈 때마다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탈 때 1,450원 내지만은 사실은 8,450원짜리 서비스를 1,450원에 주는 방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경영자적 관점에서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네, 뭐든지 시범 운영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범 운영 네. 기간은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은 대수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인 출신인 저에게 경영학 강의를 수차례 하시는데 아주 저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산할 때도 양산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개발할 때는 이게 엄청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많이 들지만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면 결국 가격이 줄어듭니다. 뭐든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제품 처음 출시할 때는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휴대폰, 텔레비전 다 경험해 보셨죠? 똑같습니다. 이 똑버스도요. 대량 보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규모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 수송 인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사실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른바 손익 분기점을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공영제와 중공영제를 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일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 지출이 필요하면은 그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래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그런 방식으로 돈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본인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또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보는 시간 함께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의 타이머 화면, 시청자들이 보는 타이머 화면이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보는 모니터의 발언 시간 화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발언 시간에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또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문제가 없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이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상대 후보자들은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1분이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각 후보별로 사회자 개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 고등학교 유치와 또 어린이 재능 발굴을 위한 자벌도와 같은 어린이 직업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이들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제가 과학고를 이야기해왔던 거는 통계적으로 보아도 경기도 지역에 그 과학고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과학고뿐만 아니라 국제고는 이미 설립돼 있지만은 외고나 아니면은 또 그 외에 다른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수월성 교육기관, 특성화 교육기관의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과학고가 경산과 포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인구가 1360만을 돌파했는데 의정부에 경기 북과학고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과학고는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용역을 보면은 최대 4개까지의 과학고가 경기도 지역에 신설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동탄에 신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탄은 누가 뭐라 해도 경기 남부의 과학기술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이고 많은 연구원들의 자녀들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그런 연구원들을 또 배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냐를 살펴보면요. 교육감들이 이념적인 면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임태 교육감은 좀 다르지만은 그 전까지는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교육감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제 교육감과 협력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은 1분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뭐 말씀드릴 거는 특별히 없는데 이제 저는 공약은요 말로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실제로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번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문제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오늘 80분간 토론을 하죠.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서울 가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시간입니다. 예, 제 정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정말 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영훈 후보자께서 내신 공약들이 너무나도 어설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살펴봤을 때 지적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권에 상당한 지장을 주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똑버스도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질문 드렸어요. 지금 보면 37.8만 원 정도를 하루에 똑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한 대당 그러면은 55명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한 7천 원씩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택시 타는 것보다 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이면을 모를 거 아닙니까? 내가 1,450원 내고 똑버스 탈 때 뒤에서는 내 세금이 7천 원씩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것이고요. 저는 토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버스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인신공격성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이런 걸 아마 검증의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똑버스 셔클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경기도 일대 시범 사업한 다음에 현대차가 이걸 바탕으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외 영업하는 그런 회사를 도와줘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현대차 대관 업무 담당 사장 역할 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일단 논리와 이슈화 그리고 설득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광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이준석 후보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힘으로써 추진한 것이지 이준석 후보의 이슈화가 그렇게 도움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하신 잡월드, 고등학교 같은 것들 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의 과정에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질문 드리지만 이준석 후보의 정치는 협업과 대화의 정치였다기보다는 갈등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좀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단지 이슈화만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 것이며 어떻게 공약을 실현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리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나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또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또 그럼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 당은 여당이고 한 당은 의석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동탄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까? 결국엔 지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했다라는 언어도단을 하고 계신데요. 이준석이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협의와 타협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방의 정치를 보여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와 닿지 않는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작금의 여당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맹종하고 순종하는 국민의힘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은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정치가 옳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한정민 후보께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로 마음먹으신 이상 오히려 선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냐 그르냐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앞으로 한정민 후보께서는 내부 총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동탄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는 정치 할 것인지 그걸 밝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드리는 사회적 개별 질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비율은 8.9%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040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 수력, 풍력, 태양광과 해양,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톤을 낮춰도 시청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도체 이게 R200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에너지 문제인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이거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R200 제대로 달성 못하면요 해외에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제 신규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R200 달성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 요건입니다. 지속 산업 자체가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전력 공급의 가격이나 품질 때문에 그러면 기존 전력을 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선 민주당은 서해안부터 남해안, 동해안으로 이루어지는 U자형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우선 지금 되게 부족한데 반도체 회사에 우선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까는데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펀드도 만들고 융자도 우선해서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은 1분입니다. 우선은 R200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생산 과정을 가진 원전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R200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공정을 돌리는 것과 아주 미세한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반도체 레시피에서는 아주 약간의 전력만 뒤틀려도 불량이 발생하고 그것이 생산 단가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공영훈 후보께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아주 미세한 전력 출력을 보장하실 수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바로 대답할까요? 네. 네. 10초 정도 남았는데 질문 끝나셨죠? 한정민 후보님. 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력의 품질 물론 중요합니다. 정밀 산업은 다 전력이 굉장히 균질하게 들어가는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이죠.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성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햇빛이 잘 들 때는 태양광 전력이 잘 나오고 햇빛이 잘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이런 간헐성의 문제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게 잘 저장된 상태에서 균질하게 공급하는 기술은 또다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균질성의 문제를 확보하는데 지금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술로 약간 미흡하게 있는 걸로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이거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 냅두고 다른 거 합시다. 다른 전력으로 사용합시다. 이거는 우리 산업을 잘못하면 크게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술상의 문제와 긴 전략상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밀 기계나 자동차도 이 균질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영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현실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뭐 환경을 위해 가지고 내놓은 정책들이 있지만은 뭐 종이 빨대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식 식단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정책들 같이 국민 계몽하려고 드는 거 말고 실제 언급되는 산업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을 저희가 살펴야 되는데요. 민주당의 기후위기 대응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탄중이 안대로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1.9% 정도만 감축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영훈 후보께서 경영자로서의 이력을 강조하시는데 현대차 그룹의 그런 어떤 탄소 감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리백 실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다른 기업에 비해 가지고 최대 20년까지 늦춰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왜 경영인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관계에서 뭐 좀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아리백 발표한 내용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부분은 뭐 그냥 바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하고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그 스피드로 아리백을 달성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대제철은 사실은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제철 산업은 대표적인 그 탄소 다배출 산업이라서 거기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래서 국내 철강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철강을 뽑을 수 있는 수소 환원 제출 기술을 공동 개발을 지금 착수했거든요. 제가 포스코에 가서 포스코 회장과 저희 회사 최고 책임자가 같이 가서 그거를 협업하기로 협약을 몇 년 전에 맺었었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 철강 업계가 유럽이나 미국 업계보다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수출기업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시 독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경우 또 환경 문제, 특히나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 관련 처리 시설이 동탄 지역에는 없는 상황인데 설치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설득, 님비 현상과 같은 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동탄에 쌓여있는 현안, 교통,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탄시의 독립, 자체적인 행정권이 필수적입니다. 쓰레기 매립에 관련해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5년에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울과 그 인근의 도시들은 쓰레기 발생지 자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친환경 매립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탄에도 그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시의 경우에는 친환경 매립지를 도입해서 그 위에 공원과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하남 시민분들께서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매립지라는 것이 혐오시설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부족할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지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를 도시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어떻게 주민분들께 더 좋은 시설로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매립지의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예를 들면 보타닉 가든의 온실의 온도를 유지하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도 동탄시는 친환경 매립지 조성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녹지도 제공하고 자체적인 쓰레기 처리 능력도 갖추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보충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보충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 매립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매립지를 하면 된다. 친환경 매립지가 혐오 시설이 아니다. 주민들 속에 녹여내야 된다. 친환경 매립지가 어떻게 혐오 시설이 아니며 그걸 어떻게 주민의 삶에 녹여내는다는지가 없기 때문에 답이 참 모호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동탄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성남의 사례처럼 처음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판교의 IT밸리가 들어서면서 판교 신도시가 같이 형성됐기 때문에 성남이 다시 재도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까지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결국 도시의 활력을 불어줄 새로운 땅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화성시와의 분리를 통해 가지고 동탄 1, 2신도시 거기다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의적으로 반월동도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이런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어떻게 동탄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구조 자체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강남 분리, 분당 분리, 일산 분리 다 해버리면 되죠. 네, 한정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일단 친환경 매립지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남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구조입니다. 매립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동탄시 분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주민의 찬성이 70%가 넘는다는 것과 동탄과 화성 서쪽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강남, 서울 다 같은 생활권이고 강남 주민분들은 자신들을 서울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동탄 주민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화성에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동탄 주민은 안 계십니다. 우리는 동탄에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동서 균형 발전 때문에 동탄에는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화성 서쪽에는 도로가 없으니 서쪽을 챙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근 예를 들어보면 화성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서쪽에 바이오 단지와 모빌리티 단지를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이오 단지가 성공하게 되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동탄보다는 당연히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 바이오 단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탄에 필요한 많은 인프라, 많은 시설들을 가져오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은 주민이 찬성하시는 만큼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동탄시를 분리하여 자체적인 행정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1분의 시간 주어집니다. 네. 동탄시 분리 별도로 떼자 이 말씀은 저는 전형적인 좀 뺄셈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성시가 이제 갓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를 보시면은 동탄 신도시는 이제 주로 주거지로 해서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인근 지역에 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죠.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또 길게 보면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그 휴양지와 관광지가 있고요. 그 배후지에 우리의 먹거리가 생산되는 농업지역도 같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다 갈갈이 일일이 하나씩 떼가지고 찢는 거는 뺄셈 정치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일단 특례시에 대해서는 정명근 화성시장님도 24년 3월 8일에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례시는 허울뿐인 껍데기다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례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조 18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례시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미 지정이 된 용인시와 수원시장님께서는 왜 자꾸 특례시의 권한이 부족하다, 특례시를 제대로 만들어줘라, 법안을 발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특례시보다는 50만의 동탄시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동탄시는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것이고 반월동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신동탄으로 지을 정도로 동탄에 대한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분들께서 70% 이상이 찬성하시는 것을 어째서 뺄셈 정치로 말씀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참된 정치인의 자세인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뺄셈 정치라는 것도 동탄역에는 7개의 철도 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 반도체 남부벨트에서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덕원선이 10년 지연되었습니다. 트램도 10년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통의 허브로서 중심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권을 통해서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탄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미처 다 못하진 말씀을 맺은 말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동탄 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경제 국가대표, 정치 신상품. 저는 이 신상품으로서 동탄에 일하러 왔습니다. 일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키워본 사람이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훈입니다. 저는 말보다 실력으로 해내겠습니다. 현대차 임원 18년간 내수기업을 세계 3위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고 탈바꿈시켰습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의 경제 전문가답게 제가 동탄의 자부심을 여의도에 그대로 전달해서 정치를,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현대차를 키운 도시입니다. 제가 18년간 여기 연구소와 공장을 오가면서 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커지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동탄 그리고 화성을 더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탄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비전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가족 여러분, 이번 총선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생을 되살리는 새로운 경제 정책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저 공영훈을 일꾼. 네, 마무리 발언 시간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토론에 임했습니다. 저는 29살에 삼성전자 입사해서 30대를 모두 여기서 보냈습니다. 저는 100억대에 20억대의 자산가도 아닙니다. 다만 동기들과 호수공원에서 치맥을 하고 몇 년 전에는 롯데백화점이 생겨서 정말 기뻤었습니다. 반면에 택시가 1시간 동안 안 잡혀서 추위에 떨었던 적도 있고 차가 너무 막혀서 지각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아왔고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동탄의 발전을 정말로 이루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동탄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탄의 현안뿐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동탄이 반도체 패권 국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교통의 허브가 되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동탄이 시가 된다면 저는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분당보다 서울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여러분께서도 함께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동탄에 산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저는 정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께 닿는 것이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정민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동탄 지역에 출마 선언한 이후로 동탄 지역의 정치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동탄의 지역 현안들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동탄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토론을 다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이 변화는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영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정치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손해 보는 것은 바로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동탄의 미래이고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길에 다니는 똑버스 그냥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은 이젠 다르게 보일 겁니다. 많은 지원금 받아서 타는 한 사람당 7,000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운행되는 저 똑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부담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공약인지도 이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 외에도 동탄이라는 것이 여기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힘들어질지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을 통한 사다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동탄의 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면서 내상도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떳떳한 것은 저는 항상 권력자에게선 당당하고 다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제 신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저는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서도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도 뛰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가 방탄할 때 저는 동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 건강한 우리나라를 가꾸어 가야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90여 분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의 후보자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 선거구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